국방부가 북한이 이미 증폭 핵 분열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사시에 생물학 작용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통일부 정세분석팀장을 지낸 강석승 동북아 교육문화진흥원장,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방부에서 북한이 이미 증폭 핵 분열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표님, 증폭 핵 분열탄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핵 분열을 증폭한다. 그래서 증폭 핵 분열탄 아니겠습니까? 네. 핵 폭탄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핵 분열을 유도를 해서 폭발력을 일으키는 일반 원자 폭탄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원료로 해서 이제 핵 분열을 유도해서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소 폭탄은 거기다가 이 삼중수소, 옛날에는 이제 그 액체 상태의 삼중수소였는데 요즘은 액체 상태 위험하니까 네. 고체 상태의 중수소와 리튬이라는 것을 발라서 그것을 가지고 폭발률을 핵폭탄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중수소와 리튬을 이용해서 핵 융합을 시키는 겁니다. 융합이라는 게 시너지가 더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융합을 통해서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게 수소폭탄입니다. 그런데 증폭 핵 분열탄은 뭐냐면은 이 중간으로 이 수소폭탄으로 가는 단계예요, 단계. 그러면은 핵 분열이라는 게 핵폭탄을 만약에 플루토늄을 여기다가 뭐 만약에 1kg을 넣었습니다. 1kg를 넣었는데 이 플루토늄의 어떤 분열을 할 수 있는 효율이 만약에 100이라고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핵폭탄들은 한 20~30%밖에 분열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분열을 극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분열을 막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삼중수소나 그 액체 상태니까 요즘 위험하니까 중수소와 리튬이라는 것을 중간에 끼워서 융합을 한번 살짝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발력을 극대화시켜서 다시 분열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100까지는 갈 수가 없고 한 20~30% 분열이 되던 것을 한 70~80%까지 분열의 효율성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폭발력이 15킬로톤만 나오던 것이 20%만 분열하면은 15킬로톤이 되는 것을 중간에 한번 튕겨주니까 이른바 튕겨주는 것이라고 하죠. 튕겨주니까 융합을 통해서 이 분열이 다시 쫙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70~80%가 분열이 됐다. 네. 그래서 결국은 100킬로톤, 150킬로톤까지도 폭발력이 나오는 이게 바로 증폭 핵 분열탄입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까지 가는 중간 단계 단계입니다. 정도까지 그래서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이제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이 왜 나오냐면은 이 증폭 핵 분열탄을 하려고 하면은 삼중수소 또는 중수소와 리튬을 가지고 핵 융합하는 작용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수소폭탄의 또 기술이거든요. 네. 그럼 수소폭탄은 이 일반 원자폭탄은 일반 재래식 폭탄을 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핵 분열을 시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인데 수소폭탄은 소형화된 핵폭탄을 가지고 기폭작용을 쓰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삼중수소와 중수소와 리튬 가지고 융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삼중수소 또는 중수소와 리튬을 가지고 융합하는 기술은 이제 이 분열탄을 증폭 핵 분열탄을 통해서 가졌고 네. 또 기존 핵폭탄을 소형화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수소폭탄으로 가는 이걸 합하면 이제 수소폭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증폭 핵 분열탄은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고 이것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동안의 뭐 러시아나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소폭탄으로 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네, 원장님, 김정은의 최근 발언을 보면 수소폭탄에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소폭탄 보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정말 북한이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 들어보면 수소폭탄 보유까지는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단계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네, 일단 뭐 국방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서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북한이라는 정치적 실체는 김일성에 의해서 수립된 이래 네. 현재까지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바로 이런 분야, 군사력 증강 분야에 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가능성을 좀 항상 열어둬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뭐 엄포를 놓는다거나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얘기하는데 네. trained incapabil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련된 무능력. 우리식으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저도 공직 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 네. 저보고 지금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봐라. 자동차를 고쳐라. 설계를
하라 그러면 제가 아무 무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 사회자도 그거. 마찬가지로 네. 사회는 잘 보시지만 육체적 노동이나 이런 걸 하라면 제대로 못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이 북한 당국은 김일성 시대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전쟁이 정전된 이후 53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그 핵무기를 비롯한 수소폭탄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60년, 70년 가까운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정도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우려할 만한 정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야에 서당계 3년이면 음포물을 한다. 네. 또 식당계 3년이면 요즘은 뭐 라면을 끓인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60년, 70년을 군사력 증강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엄포라든가 거짓말이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중국과 좀 소원화된 관계를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포석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지금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배가 좀 고프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지만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손가락 꼽을 수 있을 만큼 군사력 증강을 이뤘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그래서 내부 체제 결속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의도가 좀 숨어 있다고 네. 봐야 되겠군요. 대표님, 그런데 북한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증폭 핵 분열탄을 개발한 것이 맞다면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험을 좀 여러 번 거쳐야 될 텐데 이런 징후가 포착이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저 국회 정보위원회에 네.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정보위원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이나 이런 곳에다 질의한 것이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지금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의원이 뭐라고 북한이 기폭 실험을 몇 회 이상을 했는데 그거 네.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기폭 핵 실험, 이 핵 폭발 실험은 지금까지 3번밖에 안 했지만 기폭 실험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 핵폭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핵폭탄이 뚝딱 생겨서 폭발 실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간에 부스팅 시켜주는 거. 그것도 기폭 작용이고 또 한번 재래식 폭탄으로 터뜨려주는 것. 이것도 기폭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 북한이 이제 그 전력 사정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희천 발전소 청천강에다 만들었어요. 1년에 30만 킬로와트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정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전기는 다 어디 갔겠습니까? 네. 청천강 중류 중하류에 영변이 있습니다. 거기 원자로가 또 이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을 또 농축하는 연료봉이 또 들어있죠. 그런 곳에 다 사용해서 그것을 연료로 해서 다시 기폭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무람봉 악단 공연이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만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이 증폭 핵 분열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이 설에도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란봉 악단의 이제 긴급 철수죠. 네. 전격적인 철수가 되겠죠. 이것은 원래는 국제 관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맹망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아주 네. 그 파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막합화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일단은 모란봉 악단이 왜 철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두 대목을 좀 유념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북한의 중국의 신화통신이 간단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보면은 업무 측면에서의 소통 연결 문제다 이렇게 밝혔고 또 환구시보에서는 이런 사안이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내외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북한과 중국 간이 관계가 그렇게 소원해지는 그런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그 두 가지 발언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의 수소폭탄 발언도 하나의 원인으로 원 오브 댐으로 작용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그 모란봉 악단이 공연하는 내용이 일단 시사회 내지는 리허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G2 국가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는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권이니 또 3대 세습 체제니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그 책임자인 김정은이가 회부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유엔 차원에서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중국으로서는 그 내용을 모란봉 악단의 그 공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큰 거고 네. 또 북한에서는 모란봉 악단의 뭐 현송월이라고 나왔었죠. 거기서 한자 한 토도 뭐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김정일은 일단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평범한 인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카리스마적인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존재에 흠집이 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응당이 시진핑 국가주석 어렵다면은 그 밑에 급이라도 네네.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것은 우리식으로 따진다면은 차관급 정도가 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네들이 중시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폭탄 발언으로만 연관시키기에는 조금 네. 다른 이유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신 대표님께 이 질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운영자가 2020년쯤에는 북한이 100킬로톤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언제쯤 그런 북한이 이걸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또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보시나요? 38로스 운영자가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최소 50킬로톤 이상 그리고 100킬로톤에 근접하는 핵실험이 바로 4차 핵실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2013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방부에서 6에서 7킬로톤이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핵실험의 그 폭발력이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5킬로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진파가 4.5라고 그랬습니다. 지진파가 0.2가 상승할수록 폭발력이 2배가 됩니다. 네. 4.7이 되면 10킬로톤이죠. 4.9가 되면 20킬로톤입니다. 그런데 3차 핵실험의 지진파가 4.9에서 5.1이라고 그랬어요. 5.1이 되면 40킬로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차 핵실험이 이미 증폭 핵분열탄의 초기 단계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4차 핵실험에 또 그와 비슷한 폭발력을 보여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지금 3년이 넘게 지나는데요. 그러면 4차 핵실험은 저는 그것이 내년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내년 후반이 될지 모릅니다. 내년이 이제 김정은 집권 5년 차고 방금 말씀하신 모란봉 악단 철수 때문에 중국과 완전히 지금 당분간 경색 국면에 들어갈 것이고 네. 그와 동시에 맞춰서 우리 남북한의 당국자 회담도 결렬을 해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분간 아주 경색된 국제관계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러면 5년 차에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경제치적으로 보여줄 거냐? 그것은 지금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군사적 강화를 내가 이 정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인데 내년도가 저는 그것이 있을 것이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데 한다면 저는 3차 핵실험보다 2배 이상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기술 발전상 이 정도는 돼야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네. 그것이 내년도에 또는 내후년에 4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게 바로 저는 한 100킬로톤에 근접하는 폭발력을 보일 것이지 2020년은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를 위협하는 건 그런데 핵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무려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떤 걸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그 오산 기지에서 네. 그 미군이 도입했다가 지금 논란이 됐던 그 탄저병을 유발하는 탄저균이죠. 네. 그리고 흑사병을 유발하는 패스트균, 그리고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이런 그 한 13종의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 그러지 않습니까? 네. WMD. 그것은 핵무기만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에요. 생물학 무기도 지난번 탄저균 이슈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아시게 됐죠. 100kg만 서울 상공에 뿌려도 200~300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핵폭탄 거네요. 100kg을 터뜨리면 200~300만 명이 안 죽습니다. 즉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핵폭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예요. 화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린가스도 박격포탄 한 발에 무려 1,500명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죽었죠. 네. 그렇게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한 4,500톤에서 5,000톤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군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떠한 균을 또는 네. 어떠한 화학작용제를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탈에서 한 4~5천 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유사시에 이 생물학 작용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유사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 유지, 네. 특히 이제 김씨 일가의 체제 안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개연성은 있는 거고 그 전에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60년, 70년 동안 한 분야에만 추정해 왔다 그러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국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 신 대표는 잘 아시겠지만 비대칭 전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핵이라든가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네. 또 지금 얘기했던 생화학 무기, 그리고 특수부대, 또 사이버 테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데 저쪽에서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 전력을 갖고 있는 것은 꼭 유사시에 써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흔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라. 그렇게 시사하는 것처럼 어떤 그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그 억제 효과가 제대로 북한 당국이 봤을 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면은 죽기 살기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거를 어떻게 만일의 경우 사용을 할 조짐이 보일 때는 네.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이냐 하는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원장님,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정말 유사시 이런 걸 사용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균이다 보니까요. 네. 그래도 사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할 때 마카파식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카파라는 것은 네. 건전한 이성과 상식만을 가지고 우리로서는 이해하지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거지만 저쪽 정권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네. 이런 우려 때문에 한미는 생물방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요? 정말 그 안타까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못 막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능력으로 못 막습니다. 지금은 못 막는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건가요? 미국이 탄저균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탄저균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대한민국의 풍토에서 사막에서는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사시사철이 바뀌는 이러한 풍토에서는 이 탄저균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연구하러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그것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제가 아까 생물학 작용제가 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거 가지고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콜레라, 장티푸스는 가끔 우리 예방 주사 맞잖아요. 네. 그러면 안 걸릴 수 있어요. 그 탄저균 예방 백신은 우리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북한이 이런 걸 사용하면 북한도 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군사적인 문제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화학 무기를 쓸 때는 아무 때나 지금 뭐 저기 몰려오고 있으니까 저기다 쓰자 이게 아니에요.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풍향과 풍속.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네. 그리고 속도는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속도가 바람의 속도가 많이 빠를 때는 과감하게 쓸 수가 있어요. 좀 더 빨리 퍼져나가니까. 네. 근데 바람이 천천히 불면 내가 진격해서 저 지점을 점령을 내일 해야 되는데 바람이 천천히 부니까 지금 뿌려도 내일까지 어떤 그 균이나 화학작용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제가 진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가 안 다치게끔 또 내가 내일까지 진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지역에는 오랫동안 이 침전해 있는 균보다는 빨리 사라지는 균을 해서 네. 지금 바로 그냥 감염시켜버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없게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결코 다치지 않는 조건의 화학작용제, 생물학작용제를 씁니다. 그것은 뭐 거의 그 어떤 그 공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쓰면 북한도 다치니까 아니죠. 안 다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고, 그래서 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 국방부는 이 화학부대, 이거 이제 화학부대인데요. 화학부대는 여러 가지 군의 병종 중에서 아주 마이너예요. 마이너라는 것은 조직과 예산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만 이 메이저 어떤 그 이슈를 다루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MD 시스템하고 킬체인하고 네. 막 이렇게 지금 가는데 사실은 더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 핵무기보다는 생화학무기다. 그래서 이 화학 어떤 병종, 병과 부대를 마이너에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빨리 이것을 더 양지로 끄집어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한 대응책이 확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좀 터무니없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조평통이나 국방위 담화 등 이 높은 권력기관의 명의가 아니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비난을 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이제 북한이 과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이 없으면 지구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마카파식의 그 발언이라는 것을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왜 발표를 했느냐? 조평통 대변인 담화나 성명 아니면 국방위원회. 근데 이것은 북한 당국으로서는 언제든지 우리와 달리 우리는 여기 와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발언을 하고 보도를 할 때는 사전 주도 면밀한 준비를 갖추고 또 그것이 미칠 파급 효과까지 염두에 두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한번 터뜨려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대남 전역인 조평통을 통해서 할 거고 또 더 심중하다고 할 때는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논평이 나왔으니까 별거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 안 될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추이를 면밀히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